자, 그럼 정근대사의 이제 정근대 역사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남색 책 115페이지 펴 보세요. 네, 115페이지. 자, 남색 책 115페이지 보면 동문선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예전에 한번 두 번 정도 이제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강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예. 자, 17세기에 인제 아동의 역사 교재로서 박세모가 지은 동문선습이 인제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박세모가 인제 동문선습을 지을 시기에는 이 16세기 때 엄미하면 인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박세모가 인제 자기 그 어 집안에 있는 아동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만든 거야. 근데 나중에 영조가 인제 그걸 보고 좋다 해 가지고 널리 보급을 시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아동들에게 유교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그 것으로 그 유학의 기본 동문인 오륜을 설명한 부분과 역사를 담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형적인 이 경사일체의 어떤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유교 정신, 상강 오륜과 역사인데 어디가 중점일까요? 어, 이 오륜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오륜. 오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사 사례로서 인용한 거죠. 전형적으로 역사를 이제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근대적 역사 교육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을 보면 역사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오륜 부분이 아니라 역사죠. 역사 부분에서는 간략한 중국 역사의 역대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내용은 삼국과 고려, 조선의 왕조 변천에 간략하게 서술돼 있으며 그 분량은 중국사 3분의 2 정도다. 많이 실어 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사 중심이에요. 근데 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제 역사 교육을 할 때는 중국의 역사를 공부했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나름대로 어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씻어놨다는 데 의미가 있죠, 역사 교육 측면에서. 자, 이 책은 비록 성리학적 사관에 따라 소중화의 관념을 드러내고 있지만 역사 교재용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며 단군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서술되는 서술하는 등 민족사 고향의 기여한 점이 크게 기여 고여 고향의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재로서 만든 최초의 책이다라는 거. 그리고 단군을 한국사 시작으로 서술한 민족사 고향을 기여한 점. 요게 의의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죠.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좀 성리학자사 소중화 의 관념을 드러냈다는 거. 중국사 위주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 이 파란 책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파란 책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파란 책 267 페이지 펴 보세요. 이 267 페이지. 파란 책 267 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인제 박세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박세모가 동문선습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동문선습은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유교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로 크게 오륜을 설명한 부분과 역사를 담은 부분도 나눠져 있다. 역사 부분에서 간략한 중국 역대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동문선습이 담긴 우리나라 역사는 매우 간략하며 삼국과 고려, 조선의 왕조 변천은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분량에서 중국사와 3분의 2가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제 요게 한계가 있죠. 여기가 이제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한 소중화를 이제 관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자에 의해 우리나라 풍습이 교화됐다는 점을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습이 교화됐다라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남색 책이 없는데 요 파란 책이 있죠. 자,
여기 뒤에부터 하지만부터가 이제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역사 교재용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며 우리의 역사를 단권에서 시작해 한다는 한다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 등 민족사의 정통을 드러내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 의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의 역사 교육을 볼게요. 여기 남색책 125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그 뒤 앞부분에 마르크스 역사의식이나 뭐 랑케 역사의식이 있는데 이건 사학사 할 때 같이 인제 뭐냐면 읽어 볼게요. 한 주제는 묶어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남색책 파란색 내용에서 같이 연달아서 인제 읽어 볼게요. 예. 그때 중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파란책 보면 125 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125 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요. 자, 갑오개혁 이후에 역사교육의 의의는 첫째, 국사가 각급 학교의 필수 교과로 자리 잡았다는 점. 외국의 역사도 세계사적 안목을 어 위해 소학교에서부터 교수되지만 역사 교육의 역점은 민족사 학습에 그 학습을 두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제 학교 교육에 역사라는 과목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전처럼 경사일체적 의미에서 인제 역사가 아니라 역사 교과가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 제도 교육을 두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역사 교육을 하려면 교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많이 편찬을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조선 역사를 간행한 이래 동국 사작과 조선 역대 사작 등 조선 국사 교과서와 만국 역사, 중일 약사 학편 등 세계사 교과서를 연이어 간행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사작자가 붙은 건 뭐냐면 역사를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음.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조선 역대 사작이라는 책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어 객관식 기출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세요. 셋째는 역사 교육의 목적을 국민 지주의 함양 및 국민 정신의 진작을 두고 치자와 군주 중심의 역사, 정치사 중심의 통사 교육, 교훈적 윤리적 교육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치자 중심 정치사 중심, 교훈, 교육이나 교훈적 윤리적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살제가 분리됐다 해도 완전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넷째는 역사 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등 계몽 적 언론 활동을 통해서 진행됐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한국사 보면 인제 구한말 때 역사와 관련된 그 민족사학자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인제 뭐냐면 신문도나 잡지를 통해서 그걸 했죠. 예, 뭐 독사신론 같은 것도 매일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매일 신보에 나와 있는 그 사론을 신채호가 묶어서 낸 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얘가 이제 독립신문 같은 거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독립신문은 국민 계몽적 입장에서 역사 교육의 사회적 전개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자, 이 시기 역사는 하나의 교과로 편제되어 역사적 교양을 길러주기 위한 독립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경사일치의 성리학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벗어나기 노력이 진행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벗어나려고 했지만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게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훈적인 거나. 예. 그래서 형식상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좀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동국사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제 동국사역 현재 동국사역은 시험 문제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인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 현재 동국사역은 인제 학부의 지원을 받아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가 편집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았고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가 인제 유년필독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동국사역보다는 유년필독이라는 책이 좀 유명해요. 요 책보다는. 하여튼 이 유년필독은 초등학교용이고요. 이 동국사역은 중고등학교, 중등학교용이야. 중학교용이야. 예. 그렇지만 인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이 책을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일제 강점기 때 인제 뭐냐면 그 서당이라든지 그리고 만주에 있는 여학교에서 또 교과서 사용됐죠. 특히 이제 윤연필독 같은 경우에는 그 총독부에서 금소 정했어. 이 금소 정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읽고, 네, 원래 읽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읽잖아요, 사람들이요. 자, 동국사역이라는 뜻을 보면 동국은 뭘까요? 이 동국은 중국이 중앙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동국이 조선이라는, 네. 조선인데 조선의 역사를 뭐냐면 요약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어. 하야시.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조선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조선사를 많이 발췌 인용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0% 뺏긴 건 아니고요. 그 뭐냐면 좀 비판적 선택을 했겠죠. 특히 이 고대사 부분에서 인제 하야시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고대사 부분이 좀 왜곡이 상당히 심해요. 예. 그래서 남한경론 그런 것도 인제 수용을 하고 뭐 "가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선에 넘어와서는 나름대로 인제 하야시 의견을 반박하면서 쓰긴 했는데 그건 아마 인제 그 당시에 상고사 부분이나 이런 연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자, 하여튼 이 현재 동북사랑에서 보듯이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소설 방식 신사체가 등장했다. 요거 외워 두세요. 신사체. 신사체는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제 역사 소설 방식이 없었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예전의 역사책들 보면 되게 시간순이나 주제별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거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인과관계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하는 거는 그 뭐냐 연려실 기술 정도만 좀 약간 있었고 그런 것은 구한말 이후에 등장한 거야. 그럼 지금 책 보면 뭐 한국 정치의 원인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후대 역사가들이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렇게 쭉 시간별로 나열된 책들을 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인제 인과관계를 부여한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이 없었는데 이게 그 뭐냐면 동국사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에 따라. 그래서 이 신사체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통론을 펴 보면 시대별로 쭉 나열되면서 거기에 주제별로 하면서 인과관계가 서술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있고 거기에 주제가 있고 요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쭉 서술돼 있죠. 요게 신사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통론이나 그 거 보는 그 서술 체계가 신사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사 교과서 내용은 유구한 민족사의 정통과 정치적 발전에 중심한 통사였고 그리고 단군 조선, 기자 조선, 만, 신라 그러니까 사만정통을 따는 경우가 많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겠죠. 예전에 사만정통론 이익의 사만정통을 쓰라고 문제가 나왔죠. 특히 구한말 강무 정권에서는 이 사만정통론을 되게 강조했어요, 역사 교육에서. 요건 뭐 현재 동국사뿐만 아니라 강무 정권기에 이제 발행됐던 그 교과서 있죠. 그 교과서 사만정통론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강무라는 꽃 자체가 뭐예요? 후한의 강무제에서 나왔잖아. 강무제가 전한이 망한 다음에 후한을 부흥시켰죠. 중흥을 시켰잖아. 중흥이라는 의식이 그 당시 강하게 팽배했기 때문에 중흥이라는 것은 어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어떤 계기로 다시 부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강무 정권 자체가 강무란 연호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강무제의 이수가 왜냐하면 후한세의 모처럼 우리가 중흥하겠다라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문한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만정통론도 그런 의식에서 받아들인 거죠. 사만정통을 보면 많이 인제 뭐냐 있잖아. 그 많이 인제 기자조선이 쫓겨나서 인제 기자조선의 후예가 준이 쫓겨나 갖고 마을 세웠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위만한테 쫓겨나서 마을 세운 게 무슨 의식이에요? 중흥 의식이죠. 그러니까 사만정통론과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강무 정권이 어떤 지향하는 바와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현재 동국사학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인제 그 관련돼 갖고 파악책 내용도 한번 찾아서 볼게요. 파악책 200 그 7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파악책 271 페이지 그 앞부분에 읽었던 거 겹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고 그 조선 역대 사학 좀 기억을 해 두라고 하시라고 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네, 그러면 이제 읽어 보면요. 잠깐만요. 찾아 자, 개화기와 한말 역사 교과 서술은 대체로 이제 신학자들에게 보였던 역사 인식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편년체 역사 소식 대부분이요. 단군 조선, 기자 조선, 만, 또한 사, 또한 사만 신라로 이어진 사만 정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현재 중등국가 동국사회에서는 이런 편년체 서술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어, 뭘 강조해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 뭐냐면 이 각각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 신사체가 등장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따를 것은 뭐냐 사만 정도는 그대로 따랐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은 인제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예 요런 내용들은 뭐 잘 읽어 보시고 한국사와 또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봐 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남책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맥이 좀 끊어져서 이 개학 가보개혁 이후에 역사교육 다음에 조선교육용으로 넘어갈게요. 조선교육용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그래서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한국사 관련돼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경원 관련돼서 한 번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조선교육용 한번 내보겠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어 가지고 조선교육용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냐면 한국사와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한국사와.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 책에 자세히 있거든요. 자, 파란 책 215 페이지 펴 보세요. 아, 파란 책 215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적어 놨네. 거기다가 그 강독편 15 페이지로 돼 있는데 15 페이지가 아니라 274 페이지 있죠. 274 페이지. 예. 274 페이지로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강독표. 자, 274 페이지에 이제 표가 보이시죠? 그 표를 한번 좀 눈여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요약한 거거든요. 제 교재도 인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에도 있어요. 요 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예 조선교육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조선교육용. 그래서 보통 조선교육용은 1 차, 2 차, 3 차, 4차 이렇게 크게 4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개정이 있어. 우리가 보통 인제 7차 교육 과정이라고 이제 지금 22년 개정 교육 과정이었지만 7차 교육 과정이 오리지널이죠. 거기에 이제 09년, 15년, 뭐 22년 이렇게 개정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때도 조선교육용도 그 개정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조선교육용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교재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275 페이지 펴 볼게요. 자 1910 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 정책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서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자 1차 조선 교육은 어떤 시기냐면 무단 통치 시기죠. 1910 년대니까. 자 조선 교육령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한 칙어들 취지에 따라서 그 충량한 국민들을 양성할 거와 시세와 민도에 맞춰서 교수할 것을 교육의 지침을 삼았다. 그래서 요게 시세라는 것은 일본 애들이 필요한 실무적 기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문 지식이 아니라 민도라는 것은 그 조선인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 민도를 높게 볼까 낮게 볼까 낮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보다 좀 한 단계 낮은 교육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 차부터 해서 2차 조선 교육까지 보통 조선인들 학제에 보면 보통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일본인들은 좀 한 단계 위죠. 보통 교육보다 좀 상등 위인 그 소학교가 있고 그 고등보통학교보다 좀 더 위인 중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보다 좀 약간 위인 대학교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요거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그래서 이게 1 차, 2차 이렇게 이원적인 학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2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좀 약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교육이 4 년에서 6 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를 두지 않았는데 대학교를 뒀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성 제대를 이제 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이원적인 차별 교육이 언제 이제 끝났냐면 삼 차 조선 교육령. 그래서 요때 일본 학제에 맞춰 갖고 조선 학제에 편입시켰죠. 어. 그래서 요런 것도 뒤에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요. 자, 이에 따라 보통학교 교육 기간은 일본의 6 년보다 짧은 4 년으로 했다는 거. 참고로 구한말 때 소학교의 인제 교육 기간이 6 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 년에서 4 년으로 이게 단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대학보다 좀 낮은 전문학교, 뭐 법학전문대학교, 뭐 의학전문대학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한말 때 보면 각 대학에 대학부를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대학 컬리큘럼을 도입해서 대학부를 설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화학당이라든지 배재학당이라든지 뭐 숭실대학교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다 없애 버렸어요, 대학 과정을. 그래서 인제 일제 식민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하게 속성 배출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다. 자, 그래서 역사 교육 또한 이와 같은 교육 정책에 맞춰서 조정되고 통제했다. 역사 교육은 일본의 정통을 강조했으며 일본사나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야기했다. 조선사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조선인으로서 민족 정신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되는데 보통 학교에선 역사 과목이 따로 없었어요. 예. 국어 독본 학습할 때 여기에서 주의할 게 용어상 국어라는 말 있죠. 일제 강점기 때 국어라는 것은 조선어를 아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어야. 일본어 독본을 할 때 학습할 때 역사를 같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역사가 통합돼서 인제 가르친 거죠. 따로 인제 역사라는 과목을 둔 게 아니라. 자, 고등학교는 그렇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인제 따로 두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2 학년은 일본사를 2 시간 그리고 3-4 학년은 외국 역사와 외국 지리를 합쳐 갖고 2 시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는 역사 교육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중요 사실 이야기하되 일본의 국채 이때 국채라는 건 뭘까요? 처황제죠. 우리가 국채 명징이라는 거 있잖아. 처황제를 이제 명확히 한다는 거. 처황제를 얘기해. 자, 처황제를 명확히 알게 하고 외국 역사에서 국채 민정과 관련된 가는 다른 이유도 설명하도록 했네. 그러니까 외국 역사 보면 공화국도 있고 뭐 입헌군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일본의 처황제와 다르게 설명한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자 고등보통학교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인제 뭐냐면 고등보통학교는 남학교를 의미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여학교는 그러니까 남녀를 분리해서 가르쳤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있죠. 뭐 여학교 남자 학교 여자 학교인데 그때는 더 아예 그냥 100% 갈렸다고 그러거든요. 공학이 없었어, 공학이.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보다는 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좀 한 단계 낮았어, 약간 보통학교 안에서도. 자, 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1 학년은 일본사 일본 지리를 합쳐 갖고 2 시간, 그리고 2 학년은 일본사를 1 시간 가르치기로 했다. 자, 일본사 교육은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이야기하되 특히 일본의 국채 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그래 갖고 왜 일본은 외국의 다른 정치체와 다르게 일본 처황제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데 상당히 하려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교육 정책, 그러니까 억압적인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 3.1 운동이죠. 이 3.1 운동. 그래서 인제 이게 일어나니까 일제는 인제 무단 통치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화 통치로 바뀌었죠. 예. 식민 정치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한민족의 강압적인 억누르는 것만으로 효율적으로 식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일제 당국은 문화 정치라는 이름 아래 조선인들의 유화 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무단 통치나 문화 정치란 말은 이거는 일본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당시 일본인들이 그렇게 불렸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 같은 국민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걸 포방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바뀌었다. 어 뭐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 실제로 차별했죠. 그리고 조선교육령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인제 보면 우리가 2차 조선교육령이 있잖아요. 2차 조선교육령 그전에 아까 인제 1920 년에 가도기 단계로서 1차 조선령 개정이 있었어. 요 개정. 그래서 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선교육령에서 인제 보통학교 이수를 연한을 4 년에서 6년 연장하고요. 예. 보통 우리가 2차 조선교육령에서 4 년에서 6년 연장됐다고
한국사 교육에서는 적혀 있는데 역교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1차 조선 교육 개정부터 20 년에 했던 개정부터 이미 이게 반영된 거죠. 4 년에서 6 년으로. 그다음 5-6 년 학년 때 주당 2 시간 동안 역사 과목이 편성됐다. 자 여기에도 나만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앞에 있는 1차 조선 교육에서는 이런 그 보통 학교에 역사 교육을 따로 두지 않았죠. 그리고 국어 독보를 같이 그냥 융합형으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따로 인제 역사 과목이 편성된 거야, 5-6 학년 때. 지금도 초등학교는 5-6 학년 때 배우더라고요, 역사를요. 예. 뭐 그런 게 잔재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역사를 배우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때 시행된 보통학교 역사 교육은 일본사가 당연히 중심이겠죠. 근데 좀 눈여볼 게 한국사도 가르쳤어, 한국사도. 그렇지만 정치사 위주로 인제 뭐냐면 어 다뤄줬고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 교육 과정을 한급하게 인제 시행하다 보니까 교재를 따로 만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사용했던 국사 교재인 심상소학 국사를 사용했고요. 예 일본사 가르칠 때 이제 사용한 거죠. 그다음 한국사는 아마 이제 보충 교재로 이것도 이제 급히 만들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일본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상소학교 국사 보통 교재를 사용했다 그랬죠. 예. 신상소학교 보통 교재. 근데 이제 이 명칭에서 좀 보면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 심상소학교 보통 교재라고 적혀 있지만 어떤 책에 그 대부분 보충 교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보통 교재는 심상소학교 보통 교재는 왜 보통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책 보충이라 적혀 있어요. 다른 그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 역사 내세에 가 보면 심상소학교 보충 교재에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역사 내세 가 보면 거기 심상소학교 보충 교재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1 차부터 7 차까지의 어떤 그 교육령 관련된 국사책 내용도 있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도 그러면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답을 쓸 것이냐. 그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때 낼 때 밑에다 댓글에다 그 물어보더라고. 아 그 막막해. 만약에 그 요기 전공자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면 그냥 신상학 소학교 보충 교재 써도 그냥 맞게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오리지널 명칭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내면요. 다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역교동 교수라도. 그럼 보통 교재를 키워드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또 답안을 또 늘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심상, 소학, 국사, 보통 교재 이렇게 해 놓고 가로 열고 보충 교재 이렇게 쓰면 다 걸리잖아. 예. 그래 갖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 의견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북소영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썼다. 근데 "나 틀렸다.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조선교육령 개정 부분은 이제 넘어서 2차 조선교육령 넘어가자. 자 여기에 보면 2차 조선교육령은 시기에 일본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포번했다. 그래서 교육 이념으로 강조된 게 일신동일이에요. 자 일신동일이란 말은 그 문화 통치할 때 관련된 사료에도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1920 년대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처황제 아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신민이다. 어 그래서 그 일본 처왕 밑에서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뭐냐면 그 청왕의 혜택을 받는 예 일본 시민이다라는 의미예요. 시민. 자 근데 이건 말뿐이고 또 민도의 차이를 넣어서 차별을 했죠. 완전한 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도가 뭐냐면 낮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뭐냐면 일본인들과 함께 같이 인제 일본인 민도까지 국민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이걸 좀 차별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차별을 정당화시켰죠. 자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 식민 통치 기반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보고 동일한 제도 아래 교육을 실시했던 명분으로 추진한 동아 정책이 다녔다. 자,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면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업 연한을 연장하여 고등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4에서 5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 기본화하였다. 또한 대학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성립을 가능하겠다. 자,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기반으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죠. 경성제대. 자, 보통학교 역사교육으로서 이미 1920년 임시개정 때 1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얘기해요. 개정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대로 5, 6학년 때 일본사 중심의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치도록 했다. 자, 일본의 국제 대역 큰 줄거리를 알게 하고 국민된 지조에 양상된 것을 교수 요지도 했다.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가르치고 한국사의 큰 줄거리도 알게 하도록 구정하였다.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전과 달리 한국사의 별도 보충 교재를 통해 학습한 게 아니라 일본사 교재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어서 단일한 교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유일하게 이제 한국사만 가르쳤던 그 교과서는 침상소학교 보통 교재밖에 없어요. 이게. 그 이후부터는 한국사를 가르치더라도 일본사 교재와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합본으로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문제점이 나오죠. 한국사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한 채 정치사 중심으로 8개 항목 간헐적 있는 데 지나쳤다.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정치사 중심이었다. 이거는 공통점이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사 교육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사와 연결시켜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그렇었는데, 자, 이게 또 왜곡이 되게 많죠. 신민사관에 따라서. 그래서 첫째 항목은 뭐 박혁거세에 대한 제목으로 뭐 지구호 항우, 그래서 청 신공항우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라 통일에서 뭐 den지청왕과 관련된 것들을 다룬 식이다. 자, 고등보통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역사 지리를 합으로 주당 3시간 가르쳤다.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사와 지리를 융합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뒤에 이제 3차 조선경영도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역사 과목이 국사는 본방 역사와, 그래서 여기 국사라는 것은 한국사가 아니라 일본사죠. 세계사는 외국 역사가 나왔다. 국사는 어,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취급하되 조선사도 같이 가르쳤으며,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화되 인물의 발달과 일본 문화 관계에 있는 사적 대우를 알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세계사 중에 일본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사적, 역사적 사실의 어떤 큰 줄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침략들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여자 고등고등학교는 뭐 비슷비슷하고요. 자, 2차 조선교육 시기의 역사교육 역시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근데 1차 조선교육 시기와 달리 한국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일본사의 종속적 임무로 다뤄졌다. 자, 이때 1차 조선교육령은 앞에 있는 무단통치기 때 조선교육령이죠. 보통 이제 조선교육 개정의 의미는 아니에요. 한편 1910년대까지 식민사학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다. 역사교육도 이를 보급하는 데 이용됐다는 거죠. 역사교육 교육 내용 곳곳에 타율성론, 정체성론, 일선 동종론에 따른 역사인식이 반영됐으며 일본 제국주의 대침략을 미화시켰다. 한편 역사교육이 일본인의 국가관과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구성됐고, 일종의 도덕교과인 수신이라는 과목이 어, 연관되었다. 약간 이제 뭐냐면 일제강점기판 경사일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신이라는 과목이 후에 윤리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죠. 윤리과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없는 과목이거든요. 윤리라는 과목이. 미국 같은 나라는 일사나 지리 역사를 이렇게 사회과라는 과목으로 편입시켜 놓지 윤리라는 과목이 없어요. 예. 윤리라는 과목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보통 다른 나라는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냥 약간 근데 이게 윤리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여러 국가들에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 부분을 왜 굳이 윤리 국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끼워 넣는지, 통일 교육을 왜 윤리에다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윤리만 없었으면 역사 퇴호가 좀 늘어났을 텐데. 자, 하여튼 제2차 조선교육령도
1929년, 33년, 35년 등 3번에 걸쳐서 이제 부분 개정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3차 조선경영 보죠. 3차 조선경영은 이제 1938년에 개정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 1937 년에 중일 전쟁이 있었고, 어 그래서 인제 병창 기지화 정책이나 침략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조선경영에 인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내선 일치잖아. 조선인과 내진인과 일본인들, 그러니까 내진이 일본인과 조선인 일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도 인제 예전에는 이원적 운영됐잖아요. 인원화 시켰어. 예.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좀 볼게요.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자, 교육 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 통치에 맞추어 방에 맞춰 바꿨다. 자, 3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한국인들 정시 이동을 위한 동아 정책을 강화했다. 예. 한국 식민화 정책을 이제 했죠. 보통학교, 소학교, 고등고등학교,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여학교로 이원화돼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했다는 거죠.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이제 중학교 1 단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대학교가 인제 있겠죠. 그리고 조선어를 이미 인제 그 소학교에서는 폐지됐고 그 중학교 과정에서 수의 과목으로 바뀌었어. 예. 이 수의 과목 선택 과목이라는 그 의미죠. 그리고 한국 식민화 교육을 더욱 본격화됐다. 참고로 2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했죠, 필수로. 근데 요때는 선택 과목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학교 내용을 보면 소학교는 5 학년에서 6 학년에서 국사를 주당 2 시간씩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일본의 유래와 국군 진전의 큰 줄기를 가르쳐 일본 국채의 존엄성을 알게 하고 한국 식민의 정신을 함양한 것이다. 그래서 뭐 일본의 기원, 청왕 계통, 뭐 역대 청왕의 성덕 등등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 중학교.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기출. 그래서 이게 공 10년 9 년인가 10 년도에 문제 나왔던 건데 3차 조선 교육령하고 비교해서 나왔어. 3차 조선 교육령하고 중학교에서는 1 학년에서 5 학년까지 요거도 마찬가지 역사와 지리를 통합해서 주당 3 시간을 가르쳤다. 요 내용. 역사와 지리. 그래서 역사와 지리를 합쳐서 가르치는 거죠. 예. 요 내용들. 자, 역사 교육의 요지는 일본 국제의 특징과 종합성에 이해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의 사명을 자각시키게 하고 있다. 자, 역사는 일본사와 외국사를 구분하게 되는데 외국사의 경우는 항상 일본사 연결지으면서 일본사를 이해를 하게 하여 명확하게 하여 역사적 사실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등여학교는 인제 뭐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일제는 1941 년에 한 번 또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했죠. 한국 식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요. 국민 기초의 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소학교를 이름을 바꿨죠. 국민학교. 충실한 그 한국 시민이 되고자 이름을 바꾼 거죠. 국민학교로. 그 국민학교령을 공표했어요. 예. 국민학교령을.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 명칭이 계속 남았죠. 1997 년에까지 있어서 이때 인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하여튼 그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한글 쳐 보시면 국민학교를 치면 계속 이걸 초등학교로 바꾸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예전에 한번 교재를 만들다가 오타가 요 부분에서 계속 발생이 됐거든요. 초등학교로 적어 놨어 내가. 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 크죠.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치면 이게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바꿔. 그쪽에서 한글에서. 그쪽에서 인제 뭘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의미가 정확한 거다.'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역사를 전공하는 저 입장에 볼 때는 이걸 써야 되거든,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일제 강점기 때.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강제로. 그냥 범한을 위안만 갖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강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내용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제 교재 보면서 '아 이게 왜 초등학교다 적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 이게 한글에서 이걸 강제로 변화시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옳다고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교과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지금처럼 사회과 뭐 이런 식으로 국어과처럼. 그래서 국민과, 그다음에 이수과, 체령과, 뭐 예년과, 뭐 직업과 이렇게 있는데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는 과목이죠. 자, 국민과는 역사 교육의 목적 일시동인의 성교를 받다 충량한 한국 시민으로서 자각을 첫째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왕의 백성으로서 일본인과 한국인 동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자, 제4차 교육령은 이제 1940 이게 3 년에 실시했던 건데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의 전쟁 막바지죠. 예. 보면 제4차 조선교육령은 학교 교육을 전식 체제에 접합하도록 개편하고 한국 식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수업 영역을 다시 6년 그대로지만 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여학교는 4년으로 축소되었고 아마 이제 중학교의 졸업생들 전쟁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3차 조선교육은 중학교 과정 수의 과목이 있었죠. 근데 4차로 넘어가면서 아예 이제 이게 빠졌어. 그래서 일본어 교육만 강화했어요.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민학교 마찬가지로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령과, 예능과, 외국어과 등 통합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는 공이 체령과를 중시했다. 왜냐면 전쟁에 가서 싸우려면 했는데 그 몸을 길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때 이제 그 조선인들 대상 징병을 실시한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과 역사는 국민학교는 5학년과 6학년 때 국사를 2시간, 중학교는 1학년에서 4학년에서 지역 역사 학교 3시간을 편성했다. 그리고 고등여학교에서는 4년제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역사와 지리를 합해서 3시간, 그리고 3학년에서 4학년까지 2시간씩 편성하고 2년제의 경우에는 그 1학년, 2학년에는 지리와 역사를 합쳐서 2시간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교수 요지는 비슷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공이 1번의 국제의 본인을 깨닫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한국 시민의 사명을 자각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중학교, 고등여학교의 경우에는 국민학교와 달리 일본사 외에도 다른 역사도 일부 일본사와 관련해 학습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일제 말의 역사교육 정책은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방 이후의 역사교육 변천 과정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 군정부터 해서 이제 교수 요목기, 그다음에 1 차부터 해서 뭐 7차 교육 과정인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끔씩 문제 나와요, 요게. 교육 과정 전환이 일어날 때 이제 문제가 나왔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82 페이지 펴 보세요. 해방 시기부터 해서 교수 요목기까지.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 일에서 1948년 8월 15일 거의 3 년간 미 군정이 남한을 통치했죠, 남한을.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뭐라고 인제 이야기하냐면 해방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은 하지 못했던 그런 거 독립된 정부를 만들지 못했던 그 시간이 3년 동안의 그 시기였는데 그 내용을 인제 볼게요. 자, 여기와 관련된 인제 그 교과서가 해방 그 뭐냐면 공간 시기 때 교과서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국사교본이에요. 예. 국사교본. 자, 미군정이 딱 들었으니까 예전에 일본어나 일본 역사 가르치는 걸 그대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때는 국어는 이제 한국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사 교재도 한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나 한국사 교재나 한국어 교재는 없다 보니까 빨리 만들 필요가 있어. 예. 그래 갖고 1945년 12 월에 국민학교 교재를 만드는데 이듬해 가을에 진단학교에서 중등학교 인제 국사교과서인 국사교본이 발견됐다. 이 시기 때 이제 국사교과서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많이 읽고 사용했던 교과서가 진단학교의 국사교본이에요. 예. 이 국사교본도 여러분들 우리 역사 내세 가 보면 그 원본 자료가 있어요. 예. 자, 국사교본은 해방 직후 발간된 최초의 역사 교과서 할 수 있다.
자, 의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 한계가 뭐냐?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사 변화 위주로 쓰여져 177페이지밖에 지나지 않은 내용이 빈약한 교재였다. 이게 첫 번째 어 왜냐하면 한계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으로만 구성된 제 사파나 급밖에 학습 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았으며 우리 역사의 근대적 모습은 별로 서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사 통론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민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국사 구분을 이제 만들었던 이제 진단학회의 그 학자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일본의 이제 도쿄대학이나 교토대, 와세대 대학에서 일본의 학자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일본인 학자들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내용에 배웠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와 제자들이 또 그 우리나라 학계를 또 지배하다 보니까 그 신민 교육의 잔재들이 계속 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훨씬 남아 있었겠죠. 강북 직후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한국사 연구 수준이나 방법 등을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 소수한다는 점에서 사화나 당쟁을 강조하고 역사 변화에서 외국의 영향을 중시하는 등 일제 이제 신민사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미군 정기 때 이제 만들었던 교육 과정이 있어. 이걸 교수 요목이라고 하죠. 교수 요목은 미군정이 그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콜로라도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교육 과정을 뺏겨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 교수 요목에서 뭐냐 사회과라는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을 도입했죠. 그래서 사회생활과는 왜 사회과로 이제 이름의 명칭을 변경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죠. 그래 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사 그다음에 공민이라고 했죠. 역사, 지리 여기가 뭐냐면 사회과 묶은 거야. 서로 다른 학문인데 학문책인데 불구하고 역사 미국의 교육 과정이 이식되면서 이렇게 이제 묶이기 시작한 거죠. 자, 사회생활과는 일제 말기에 국민과를 대체함으로써 역사지 공민이 요게 편제돼 있다는 거예요. 공민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일사를 얘기하죠, 지금의. 자, 사회생활과 교육에서 민주시민의 교육.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남색책 강의할 때 리와 하이트 논쟁에서 하이트가 민주시민의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민주시민의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 강조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야. 그리고 교수 용어기뿐만 아니라 후에 1 차부터 해서 7차 지금까지 개정까지 제일 교육의 목적이 뭐야? 민주시민의 교육이야. 민주시민 교육. 자 하여튼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했는데 사랑과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과 밝게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 사회생활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하게 함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인제 시험문에 나왔죠. 그럼 그때 인제 교수 용기 때 교과 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꼭 외워 두세요. 요거 두 번이나 나왔어. 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 자, 역사과는 국민학교는 5 학년과 6 학년 때 초보적인 국사의 통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1 학년 때 이웃나라 생활 요 과목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웃나라 생활은 뭐예요? 동양사죠. 예. 그다음에 2 학년 때는 먼 나라 생활 이것도 과목 명칭 외워 두세요. 요거는 뭐와 관련된 서양사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3 학년 때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국사를 배우도록 편제했다. 중학교 4 학년 때 인류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음 다시 이제 세계사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우리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국사를 배우겠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잔재가 남아 갖고 그 세계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세계문화사. 그 문화사라고 하면 세계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문화사 책처럼.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아닌데 하여튼 자, 교수 용어기는 검정을 거쳐서 여러 종류의 역사책들이 교과서 사용됐지만
하지만 교과서 부족.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전쟁 그 물자가 부족했잖아요. 물론 6.25 전쟁이 전이지만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경제도 혼란스럽고 종이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교과서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프린트물로 사용하거나 교사가 가진 교과서를 필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간 중세 시대를 보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강의를 하면 그 밑에서 이제 양피지 밑에 이제 열심히 인제 학생들이 어 그 필기를 했잖아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 시기의 국사 교과서는 대체 왕조사 중시의 통사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 회복과 자주적 민족 의식이라 자주적 민족 의식이라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고대사를 중시했다는, 그래서 이 고대사가 전체 분량의 60%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나갈 때가 강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사 비중이 높았어. 왜냐면 무너진 그 자존심을 부추겨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인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체 분량에서 이제 구한말 이후부터의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인제는 우리가 반성할 여지가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그 일제 통치를 받았던 어떤 그 열패감 때문에 고대사를 통해서 뭔가 그 정신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인제 그 단계 벗어난 거죠. 우리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자는 측면에서 근현대사를 인제 좀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하지만 민족사 연구에 이해 미치지 못하고 교과 서술 곳곳에 여전히 신민사학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될 수 있죠. 자, 세계사는 대체로 인류의 기원, 중국, 인도 지중해 문명, 서구 문명, 1-2차 세계대전, 평화운동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그 밑에 이제 각 단원 밑에 주제를 설문식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정통의 강의 중심의 역사학습의 번호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금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뭐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도 해 갖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받았냐면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받아서 당시 전개된 새 교육 운동 중심으로 되었던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주제마다 설문식을 제시해 갖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 용어기 관련된 내용이 인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그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면 3차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왔어요. 3차 교육과정. 음. 3차 교육과정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인제 뭐냐면 어 7차 교육과정에서 이 7차 교육과정은 우리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에요. 지금도 7차 교육과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요게 파란책에는 파란책 만드는 당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7차 교육과정 시작할 때요. 그때 내용이야, 그때. 지금은 이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 바꾸지 않고요. 뭐 09 년, 15 년, 22년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그 09 년은 또 인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09 년도 어 그 이명박 때 오리지널 공군이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또 한번 공군형 개정을 그 안에서 수정을 했어. 그래서 박근혜 때 그 공군형은 12년 수정이라고 해요. 보통 공군형 개정 교육까지 교과서라면 요때 만들어진 거야. 그전에 또 이명박 때도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09년 이전에도 07년 개정 교육 과정이 있었죠. 요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건데 이건 중도 폐기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폐기됐고 요렇게 나누고요. 15년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 15 년도 있고 요게 이제 15년 원래 오리지널 15년 때는 한국사 국정이었어요. 근데 많이 많아 갖고 그 미루다 하다가 그 18년 음 그래 수정해서 인제 뭐냐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다시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22년 개정교육과정 있다는 거.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 책은 15년, 18년 수정책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국정교과서 만들어 놓은 다고 책을 시범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널리 유포된 게 아니고 요거는 박근혜가 이제 촛불 탄핵으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18년 수정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22년 개정으로 지금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차 교육과정 부분부터 읽어 볼게요. 요 1차 교육 조선교육 1차 교육과정부터 해 갖고 7차 교육과정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표를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도중에 인제 읽다가 이제 끝나겠는데 하여튼 읽어 보죠. 자, 1차 조선교육이란다. 1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1차 교육과정은 어느 시기냐면 이승만 대통령 시기죠. 그래서 전쟁 막 끝난 후에 1950 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48 년에 정부 수립 후 교육과정 법령 규정 및 규정들이 정비되었다. 잠깐만요. 1949 년 교육법이 공포됐으며 교육과정 제정이 추진되었다. 교육과정 제정 작업에서 이제 한국전쟁이 중단되다가 전쟁이 끝난 1954 년에 그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5 년에 8월에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된 이제 과정이 나오고요. 자, 1차 교육과정은 현재상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따랐다. 그래서 지나 지적 체계를 강조하는 철저한 분과주의 형태를 취하여 교과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교과 속에서 각 교과의 진수 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나 교육 내용성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영향받아서 생활 중심 교육까지 했다. 내용이 있고 중학교 역사를 볼게요. 음. 자, 중학교 역사는 교수 요목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과라는 그 과목이었다. 그죠? 예. 그리고 하지만 종전과대 1 학년은 우리나라 역사라는 이름을 뭘로 바뀌었냐면 그 국사라는 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1 학년 세계의 역사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세계 역사 이름으로 동서양의 어떤 통합한 세계를 배우겠다. 고등학교는 앞에 중학교는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는 사회생활과 명칭을 사회과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요. 지금처럼 이제 사회과로 바뀌죠. 자, 역사 과목은 사회과에 속하는데 2 학년이나 3 학년 또는 2-3 학년에 거쳐서 국사 세계사를 학습하도록 편의했다. 이 중에 국사는 필수 과목이었으며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었다. 자, 이 시기 때 사회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당시 정부에서 내세웠던 이념과 시책을 반영한 도의교육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어 민주주의, 반공, 가치, 경제 발달, 그다음 국제 이해통, 인류 공영 등 당시 사회과의 주요 이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교육 과정에서는 당시 역사 교과서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검정본 교과서를 사용했다. 그런데 국사의 경우 교과서 사이에 용어나 해석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선 학교나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보충하자면 1 차나 2 차나 검정고온 교과서도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국정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를 같이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역사넷에 가 보면 그 자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걸 완전하게 인제 뭐냐면 그 통합시켜 국정하고 통합된 것이 3차 조선교육 3차 교 조선교육이 아니라 3차 교육과정이죠. 예. 많이 혼나오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데 이런 용어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용어나 학설을 통일하는 작업이 추진됐는데 한편으로 이 문제는 그 국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통제가 엄격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원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교육 과정을 보자. 2차 교육 과정은 박정희 초기 때 교육 과정이죠. 이게 5.16 쿠데타 이후에 그 1963 년에 공포됐던 2차 교육 과정이에요. 2차 교육 과정. 자, 2차 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교과 전체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에 교과에 속하는 각 과목의 목표는 따로 진술되지 않았다. 또한 발전적인 계통학습과 필수적인 최소한 내용을 엄선하여 기초학력을 충실할 것을 강조했고요. 그다음 사회생활과는 중학교에서 이름을 사회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다 사회과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죠. 요 사회과에 속하는 과목의 명칭을 보면 자 요게 사회과, 사회생활과 교과고요. 교과 밑에 또 과목이라는 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사회과에 속하는 각 과목의 명칭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요렇게 있는데 지리는 사회 1 그다음에 역사는 사회 2 예. 그다음에 일반사회는 사회 3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 안에 일반사회, 국민윤리, 정치, 경제, 국사, 세계사, 지리 1, 지리 2 과목을 뒀다. 자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국사는 공통 필수로 하고요. 세계사는 선택 필수 과목에 사실상 모두 인제 뭐냐면 학생들에게 국사와 세계사를 배우겠다. 선택 필수라는 거는 선택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수로 하고 하는 거죠. 그 공통 필수와 똑같은 말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우리가 단위수라는 말 있잖아요. 이 단위수라는 말이 수업 취소 단위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언제 때냐면 2차 교육 과정부터야. 자 이때부터 인제 그 역사 과목의 단위수는 국사 6 단위, 세계사 6 단위로서 사회 과목 중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 단위수 관련된 내용이 인제 요거 나오죠. 단위라는 의미는 1 단위, 1 단위 기준에서 1 단위라는 의미는 1 학기 동안 1 시간에 배우는 수업 시수 가리킨다. 그래서 6 단위로 하면 1년 동안 매주 3 시간씩 배우거나 1년 단위로 1 시간씩 배우고 다른 1년 동안 2-3 시간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죠. 그 1 학기 동안 이제 1 시간씩 배우는 시수를 어 1 단위로 하고 그래서 보통 6 단위라 하면 이제 1 학기 때 3 시간, 2 학기 때 3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6 단위로 맞추죠. 예. 그래서 단위라는 명칭이 요때 처음으로 2차 조선 2차 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예. 또 조선이란 말이 나올 뻔했어. 앞에 계속 익숙해 갖고 한 번이 나오네. 자 또 이 시기 때는 역사 교육 내용에도 당시 정부의 이념과 정책이 반영됐죠. 예국 예족, 반공 민주국가, 국제협조, 민족정신과 민족문화, 경제발전 등이 사회과나 역사 교육의 목표로 내세워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 그다음 민족적 자각과 단합, 협동적인 공동의식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앞에도 인제 얘기했지만 이제 1차 교육과정 당시에 국사교과서에 있는 이제 뭐냐면 용어와 학설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제 논의가 진척돼 갖고 이걸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대사의 기점 등 여전히 종래 학설 답습하는 등 식민사학으로서 왜곡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근대사 기점 관련돼서 인제 요때는 어디는 강화도 조약을 봤다는 거죠. 강화도. 우리가 이제 내재적 발전에 따라서 이제 근대의 시작 뭐 조선 후기 때 18 세기, 17 세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강화도 조약을 본 거야. 강화도 조약을 본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근대화를 부정한다는 의미죠. 외세에 비해서 강제로 이 근대화됐다는 건데. 근데 이런 내재적 발전론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인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교육 과정에서는 역사 과목의 내용 구성에 두드러진 점은 역사를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경우에는 사회2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한 단원을 서술했고요. 그래서 국사와 세계사를 이제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한 거죠. 고등학교의 세계사는 한 단원에 동양사, 서양사를 통합했다. 특히 중학교 사회2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이해한다는 취지 아래 각각의 대단원의 세계사 국사 또는 동양사, 서양사 국사 순으로 편성했다. 자, 이런 내용 편성은 폭넓은 시각을 내용 편성 폭넓은 역사 성찰을 통해 역사의식과 연대적 판단 능력을 항상 도움을 준다는 취지였다. 취지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이게 완전히 융합형이 아니라 단원화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제만 약간 분리시키거나 단원화 분리시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인제 뭐냐 융합형이 완전한 융합형은 아니었죠. 그러나 단순한 연대사적 반복은 세계사를 우리나라 역사 전개순에 맞춰 배열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구조 특징이나 사회적 성격을 비교하는 데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역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는 비판이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단원만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좀 체계적 이해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게 요번에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좀 약간 괜찮은 게 뭐냐면 그냥 중국산 중국세로, 서양산 서양세로 이렇게 분류해 놨다고. 너무 편해. 가시가. 예.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있고 1960년대 후반 융합형 교육 조직에 대한 비판과 지식의 체계에 대한 주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나왔다. 자, 이때 조선 교육과정 개정은 2차 조선 교육과정의 개정이야. 2 차. 아, 조선 교육과정이 왜 계속 나오지? 교육과정 개정이죠. 예, 조선자 빼세요. 아, 입이 붙었어 그냥. 예. 자,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개정은 인제 그 내용을 보면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의 변화도 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권이 이때 삼성계엄 있죠. 반발이 되게 많았죠. 자,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로 인해 남북 관계 악화, 미국과 일본과 북 공산 중국의 관계 개선의 움직임 등은 사회 사회는 긴박하게 상황에서 놓여 있었으며 당시 정부는 반공과 경제 개발을 구호로 모든 비판을 억누르고자 했다. 예. 그리고 인제 이 단어는 인제 뭐냐면 국적 있는 교육을 제창하면서 1968년 12 월에 국민교육성장을 반포했죠. 그리고 1969 년에 행해진 교육과정 부분 개정, 그러니까 2차 교육과정 개정을 얘기하죠. 자, 이러한 교육 시책을 뒷받침한 것이었다. 고등학교는 교론이 인제 신설되고 중학교 반공과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수가 늘어났다. 뭐 등등. 자, 역사과 내용을 보죠. 자, 역사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역사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중학교 사회2에서는 국사와 세계사와 같은 단원의 서술 했던 걸 분리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단원은 밑에 이제 국사 세계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부 한 책에 이제 1 단원에서 6 단원까지는 국사, 그리고 후반부에는 7 단원에서 10 단원까지는 세계사 구성했다. 한편 1960 년대에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첫 번째로는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교과서 선사 시대에 포함시켰고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언급할 필요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인제 연구하면서 이 선사 시대를 좀 많이 왜곡시켰어. 예. 그래서 일본에도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쪽 동강진이라는 곳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어요. 덮어 버렸죠. 예. 덮어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없다. 구석기 시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일본도 따로 청동기 시대가 없죠.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같이 있잖아요. 이걸 금석 병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논리에 따라 청동기도 없고 오직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신석기가 있고 곧바로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번영했던 시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냐면 일본의 어떤 선사 시대 구도에 따라서 맞춰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석기나 청동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후에 인제 곳곳에서 인제 뭐냐면 구석기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인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뭐냐면 따로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누고 종전에 사용했던 금속 병용시기 같은 명칭은 없어지게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선 후기 때의 내재적 발전론이 인제 들어가 있죠. 어.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 부분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을 교과서 소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용된 결과를 초래했고, 나중에 인제 국정 교과서에선 그 모습이 더 반영됐죠. 자, 한편 당시 정부는 민족적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국사 교육 강화를 방침을 세웠다. 그러니까 한국사 교육이 거의 르네상스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 이에 따라서 1972 년에 국사학계 중진학자들로 구성된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어. 그래서 요 명칭 국사교육강화위원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국사교육강화위원회를 왜
뒀냐? 그 밑에 있죠. 국사가 교육의 강화 시책은 3차 조선 교육 3차 교육 과정이죠. 예. 자 3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과 독립은 나타났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게 국사과 독립 3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과 독립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예. 요때 국사과 독립은 과목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교과로서 독립을 사회과에서 따로 나와서 국사과가 된 거죠. 이 국사과. 그래서 요렇게 인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 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가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이거 지우세요. 예. 지우시고 세 번째 인증번호는 앞부분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넘어갈게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세 번째 인증번호 17 번이야. 제가 지금 네 타임 진행하는 걸로 잠깐 착각해 갖고 세 번째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는 지금 17 번이에요. 17 번. 예. 지우는 게 아니라 17 번 기억하시고 그 밑에 댓글 쓸 때 이제 같이 써 주세요. 예. 17 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차 교육 과정이 있는데 3차 교육 과정 부분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